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멈추고 약세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 합의와 또 물가 지표와 관련해서 이를 주시하면서 신중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대형 기술주 가운데서는 애플이 낙폭이 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밤사이에 물가 지표, 이 5월 CPI가 발표가 됐었죠. 이 CPI 자체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아직까지는 관세 압력을 덜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아쉬웠던 점이 이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조짐이 약간의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또 여기에 관세 경고 발언에 이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아무래도 지수에는 좀 하락 부담이 가중이 됐었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3대 지수 과연 어떻게 마감됐을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다우존스 지수 현재 완전한 보합권에 머물렀고요. 또 나스닥과 S&P 500이 차례로 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자, 이 나스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다소 약간 기술주들 사이에서 혼조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기본 프레임워크가 드디어 나온 가운데 이날 발표된 물가 지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이 5월 CPI 예상치를 소폭 밑돌면서 투심을 자극했지만 이내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신호가 나오자마자 이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관세 경고 발언 또 거기에다가 이라크 내 미국 대사관이 철수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중동 쪽에서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머무른 모습 확인이 되시고요. 자, 그렇다면 밤사이 주요 업종과 특징주 흐름까지 히트맵 통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7 전반적으로 혼조되는 흐름을 보였었죠. 아무래도 나스닥이 고점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관측이 됐고요. 자, 가장 먼저 이 테슬라 0.1%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 로보택시가 드디어 이 시연 출시를 했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출시 일정이 12일에서 22일로 이제 지연이 됐었죠.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슈였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 머스노우 5에서 관련된 이슈들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알파벳, 이 오픈 AI가요, 이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서 AI 용량을 확장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줬고요. 또 메타, 이 구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메타입니다. 이 공공정책 책임자, 인도의 이 책임자가 회사를 사임한다, 퇴사를 한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약간의 불안감이 더해진 그런 하루였고요. 이어서 오클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알래스카 공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게 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때 당시에 이 전력 관련된 그런 규제들을 다소 완화하겠다, 철폐하겠다 이런 이슈를 말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잠시 후에 머스노우 5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그 이외에 양자 컴퓨터가 좀 특이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 장 초반에 젠슨 황 발언이 힘을 굉장히 양자 컴퓨터에 강세를 줬는데요. 자, 여기에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소식이 이어지자 아무래도 경쟁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지수에 대한 그런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장 초반의 상승분 일부 반납했습니다. 이 주요 양자컴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이었죠. 자, 그럼 밤사이에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갔을지 지금 바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간밤에 미국 증시 마감 특징 상황 굉장히 좀 큰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죠. 가장 먼저 관세 협상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가 다 짜여진, 1차적으로는 짜여진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CPI까지 우리 주요 관전 포인트들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주식시장은 약보합을 보였는데요.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는 기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중의 협상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실체는 아직은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50% 관세다. 이것이 얼마까지 내려가면 수치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실현의 빌미가 됐고요. 그러면 CPI는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거 맞고요. 예를 들어서 전월 대비해서 0.2% 예상보다 낮았고 전월에 올라간 거 대비했을 때는 비슷했고. 근데 해석이 뭐가 되냐면 관세 영향이
아직 CPI 반영이 안 됐다는 해석이 아직은 우세해서 6월달 데이터가 나오는 7월 정도까지는 지켜보자. 이게 우세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데이터를 보고 페드 와치나 이런 금융 인하를 9월달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원래 한 60%밖에 안 되는데 70%도 올라간 거는 포지티브합니다. 주가가 반영을 못한 거는 어느 정도 기반영됐다.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해석은 조금 더 시간을 보자.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표에 대한 가장 큰 거고요. 나머지 그 산업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만 이렇게 챙겨볼 만한 이슈들 추가로 또 나온 것들이 있었죠. 저는 가장 먼저 AI 데이터 센터 이쪽이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이 유럽에 대한 엔비디아의 대대적인 그런 대규모 투자 단행도 있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오라클까지 이제 실적을 발표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묶어서 어떻게 봐주실까요? 가장 큰 거는 오늘은 그 구글하고 오픈 AI하고의 어떤 그 협력, 그게 가장 큰 뉴스입니다. 오픈 AI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챗GPT 하면은 그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로 하는데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가 조금은 약해진다는 얘기가 이미 중론이었고 그랬는데 오픈 AI가 넘쳐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결별도 좀 해나가고 그럼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이제 구글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구글하고 오픈 AI하고 이렇게 확대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하고 아마존 세 개가 이 클라우드에서 경쟁하는데 아마존이 가장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아마존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너네 절로 가.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요가 좋아. 그런 방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변화가 없었고 구글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객을 했기 때문에 고객을 찾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구글 자체의 검색 서비스에서 경쟁사를 파트너로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도 약간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유럽에 가갖고 뭐 서버링 수요가 좋다, 영국, 독일 뭐 여러 나라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그 엔비디아 포함해서 AI 수요가 넘쳐난다는 걸 반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향으로 나가는 뭐 수요가 바로바로 우리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거의 반작용이 오늘 브로드컴이 한 3%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컴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쁘지 않았음에도 최근에 한 2, 3일 동안 한 6%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3% 이상 올랐어요. 장이 전체적으로 애매한데 그건 뭐냐면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보다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구글하고 오픈 AI 이런 수요에 대한 확신 이런 거가 전체적으로 용기를 더 확산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합이고 약보합이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AI 수요에 대해서는 더 확신을 심어준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시는 그 오라클에 대한 실적 발표된 거는 역시 오라클은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가는 주식인데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텐션이 되지 않았거든요. 오늘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AI를 활용하는 인프라는 확실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수 자체는 조금 밤사이에 아쉬웠지만요. 무엇보다 이 AI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꾸준히 확인되는 신호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빅테크 이야기를 쭉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저는 좀 애플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WWDC 이후로 계속해서 좀 맥을 추리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네, 애플은 그냥 심플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주식을 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애플이 연례 개발자 회의, 이른바 월드와이드 디벨롭 컨퍼런스 WWDC가 오늘 내일까지 하죠. 근데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WWDC 이런 거 회의하고 나서 직후에는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평가죠. 여러 그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의 분석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이제 혁신은 없었고 여전히 small increase, 그러니까 small progress죠. 작은 진보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뒤쳐졌기 때문에 이 small progress 가지고는 충분치 않은 거예요. 따라서 주식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텐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CD의 그 에이전트 AI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실질적으로 심어져서 눈에 보이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주가가
다른 빅텍보다 아웃퍼포먼트하기는 쉽지 않다는 컨센서스가 오늘 잡힌 것 같고요. 유일한 돌파구는 그전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세, 스마트폰을 중국에 생산해서 팔지 않습니까? 애플한테 이거를 확 혁신적인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아이폰 쪽 관세 쪽에서도 상당히 현재 입지가 M7 중에서 유난히 좀 불안한 그런 애플인데 이번에 AI에 대해서 안 그래도 후발주자가 강력한 한방이 없었던 점이 참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원래는 오늘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뒤로 미뤄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강변하죠. 우리가 언제 6월 10일 날 릴리스한다 했습니까? 그거는 언론의 기대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실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좋아하시는 많은 투자자들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원래 6월 10일은 설레발친 투자자들 일부 투자자들과 언론의 플레이지 원래 회사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팩트이즈는 예 맞아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6월 10일이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월 10일이 언론에 게재되고 할 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이거 말장난인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6월 22일, 6월 달 중에 하겠다는 그런 전반적인 에서 이유가 뭐냐. 6월 20일 빠르지 않게.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의 다툼도 불거진 상태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올 만한데 거기에 대한 엑스큐즈는 6월 21일로 한 거는 안전성, 그다음에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시일은 6월 22일도 확정한 게 아니고 잠전적이다. 텐터티브 얘기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도 시작은 좋았습니다만은 그리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의 소셜 미디어에 한 거 일부는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더 발을 뺐습니다만은 주가는 힘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가는 2월 22일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막 데이터 전기차 판매량의 흐름에 따라서 오르다 말라 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전에 고점에 갔던 370, 80불 이렇게 가는 거는 아주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뭐 날짜를 원래부터 구체적으로 공개 발표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로 전날의 영상도 상당히 화제를 끌었는데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을 좀 예견을 하고 미리 그런 영상을 올린 게 아닐까 싶네요. 이 나머지 빅테크들 주요 이슈들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중에서 우리나라 관계되기도 하고 한 거는 아까 관세 얘기 CPI 마찬가지인데 지금 CPI가 낮게 나오든 아니면 어떤 업체들 실적이 좋게 나오든 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미리 관세 때문에 미리 당겨서 수요가 일어난 풀린 디맨드 효과이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더라도 그대로 반영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앞전에 여러 가지 설명드린 것처럼 AI의 잠재력이 더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빅테크가 추세적으로 다시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밸류에이션이 미국의 모든 밸류에이션이 6천이 넘으면서 PER이 24배에서 5배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으로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수그러져야지 이런 실적과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한껏 한 번 더 올라가는 레벨업이 일어날 텐데 그 시점은 계속 와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그런 밸류 부담을 좀 느낄 만한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뉴욕 증시 상황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다 같이 현장 연결까지 맞춰봤는데요. 이어서 이 특징주 상황 그리고 나머지 주요 이슈들 저희 이주혜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뉴욕 증시 상황 속에서 어떤 업종과 또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M7 종목들이 대거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그나마 제한적인 상승을 좀 지켜줬는데요. 일단 자율주행 차량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합니다. 영상이 공개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12일이 다가왔죠.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출시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현화되는 것 같습니다. 0.10%의 오름세가 나타났고 지난해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 모델 Y 차량을 출시한 이후로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 1%대 약세입니다. AI 신모델 공개가 됐고 또 외부에서 이 경쟁사의 인력들을 대거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종목으로서 꼽히고 있고 이 주가 약세가 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흐름도 어떻게 보면은 M7 종목들 가운데서도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애플 보시면은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WWDC 실망 속에서 UI,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실질적인 개편과 또 개발자 중심의 구조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 AI 전략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기 전에 실적 발표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이 상당히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일포인트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상향 조정도 나왔고요. 대형 고객을 확보해서 반복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기업입니다. 11%의 급락이고요. 개장 전부터 8% 가까이 빠졌습니다. 조정 EPS 그리고 매출 모두 월가 전망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특별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락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게임스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구매 전환 시점입니다. 매출이 지난 대비돼서 1분기 매출이거든요. 17%의 감소를 나타냈고 영업 손실 또한 1,08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 미 공군기지죠. 알래스카 IL슨 공군기지에 이 자사 소형 원자로 오로라 파워하우스를 배치하는 사업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30%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NRC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탈렌 에너지 보겠습니다. 7%의 상승이고요. 아마존과의 이 전력 공급 계약 확장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멘텀을 받고 있고 워낙에 이 전력 발전과 또 에너지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드 마틴 4%에 가까이 빠졌습니다. 일단 미 공군 F-35 전투기 주문과 관련해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클리프스 같은 경우에도 8%대 급락인데요.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이 관세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데 멕시코산 철강의 일부를 50%의 관세를 철폐할 것을 합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8%의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 보았고요. IB 투자 의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투자 리포트들이 나온 가운데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호평이 나왔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강한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퍼스솔라는 1% 오름세인데요. 거의 2% 가까이 올랐죠. 미 공급망 규제와 관련해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 투자 의견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 드디어 이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협상 간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또 물가 지표도 마찬가지로 완만하다, 좀 나름 괜찮았다, 선방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 두 가지 이슈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 모두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차근차근 이 관세 이슈 새롭게 전해진 것부터 만나보시죠. 이 중국부터 멕시코 그리고 유럽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미국과 중국이 이 런던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담에서 무역 정상화를 위한 초기 합의틀을 마련했습니다. 아직은 예비 합의 단계이긴 하지만요. 이 양국이 이틀간 총 20시간이 넘는 집중 협상을 통해서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 구도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요. 이번 합의의 핵심 바로 교환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히토류 공급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또 미국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또 항공 엔진 등의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이 계획은 예비 합의 단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시진핑 주석 간의 최종 결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또 중국의 이 무역 흑자, 저가 수출 문제, 펜타닐 유통 등의 주요한 쟁점들은 아직까지는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장에선 양국이 대립하는 그런 교착 상태에서 협상 국면으로 이동을 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서로 뭔가 구속력이 있는 서면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오로지 구두로만 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중국과의 협상은 마무리가 됐고 시 주석과의 최종 조율만 남았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번 중국은 모든 히토류를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또 미국은 일부 교육과 교역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에서 우리는 55%, 중국은 10%를 얻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55%의 관세는 기존 25%에 제네바 합의로 추가가 된 30%가 더해진 수치, 즉 새로운 인상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협상을 통해서 중국이 히토류를 즉시 재공급하기로 했고 또 현행 관세 수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요. 중국의 미국의 최고급 칩 수출은 여전히 제한이 된다면서 선을 그었다는 점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어봐야겠는데요. 중국이 이를 반복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이 된 이슈이기 때문에 타협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협상, 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7월 9일 데드라인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미국은 유럽연합 전체 수출의 약 70%에 해당하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서 양측의 긴장감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멕시코의 경우에는 철강 관세 완화를 골자로 해서 이 새로운 협정을 사실상 타결 직전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내용은요, 멕시코산 철강에 대해서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 없이 수입을 허용하되 그 상한선은 과거보다는 높아질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방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장 중요한 관세 이슈 만나봤고요. 이어서 밤사이에 이 CPI, 이 물가 지표도 나와줬었죠.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치상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불거졌고요. 아직까지 이 5월 CPI까지는 관세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미 노동부는요, 지난달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월에 전월에 2.3%보다는 약간은 오른 수치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2.5%를 소폭이나마 밑돌았고요. 핵심 물가, 즉 근원 CPI 역시 2.8% 상승에 그치면서 예상보다는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휘발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2%나 급락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항공권과 의류 등 일부 품목 가격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커피와 쇠고기 등 일부 식료품, 그리고 주거비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시선은 이것보다는 한 발 앞서 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둔화 흐름이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전이라는 점에 다시 한번 밑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보통 관세는요, 수입에서 유통, 또 소비자까지의 가격 반영까지 통상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CPI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장 조사기관 알릭스 파트너스는 7월 이후에 자동차와 식품 등 생활 소비재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일부 소매업체들이 가을부터 계산대에서 관세 할증을 추가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연준은 당장 기준금리를 움직이기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재 시장의 중론입니다. 실제로 밤사이에 로이터가 이코노미스트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대다수가 이번 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고 금리 인하 시점은 빠르면 9월, 늦으면 연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현재로선 지배적입니다. 또 이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수석 전략가 시마 샤는요, 이번 물가지표가 안도감을 주긴 하지만 관세 효과가 반영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비슷한 말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요, 이 신용등급 강등 이슈, 지난 무디스에 이어서 밤사이에도 이런 홍콩 쪽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홍콩 연기금이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강등될 시에는 국채를 매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힌 건데요. 자, 가장 먼저 이 홍콩의 연기금 운용사들에게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3개월에서 6개월 내 순차적으로 매각할 그런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블룸버그가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현재 투자업체 단체들이 규제 당국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미국채 투자 비중 축소 계획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규정상 이 AAA 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는 국채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원래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신용평가사는 일본의 R&I 한 곳뿐입니다. 만약 이마저도 등급을 내릴 경우에는 홍콩의 연기금들은 전체 자산의 약 46%,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 미 국채를 일정 비율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주요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FTSE 러셀의 글로벌 국채 지수 내 미 국채 비중은요, 현재 46.37%에 달하고요. 등급이 만약에 강등된다면 무려 9% 수준까지 대폭 축소해야 규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움직임 시장에서는 다행히도 이 전 세계 국채 시장을 흔들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 내 운용사들에게는 전략적인 전환이 불가피한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로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이 장기물 미국 국채의 수요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다 크게 지적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지출 확대가 국가 부채 증가로 연결이 될 경우에는 신용 등급 리스크가 실제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장기물 국채 수익률 이번 보도가 전해지자마자 한번 크게 뛰었었고요. 30년물 국채는 4.96%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소식, 이 매크로적인 이슈들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한 가지 가장 시장에 주요한 초점이 맞춰졌었던 테슬라. 자, 이 테슬라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 간의 이런 다툼 정말 격렬했는데 역시나 좀 칼로 물베기였을까요? 계속해서 두 사람 간의 화해 신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나에 대해 사과한 점은 아주 좋았다, 화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머스크도 밤사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도를 넘은 글을 올렸다면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한편 이 머스크는 이 테슬라의 야심작 로보택시 프로젝트의 첫 대중 시범 운행을 오늘이 아닌 이달 22일로 잠정 예고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운전자가 없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이 되고요. 또 일부 도시에서 제한된 규모로 먼저 시작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소식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죠. 자, 이와 함께 머스크는요, 6월 28일에는 공장에서 막 출고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해서 고객의 집 앞까지 도달하는 첫 사례를 실현하겠다, 이런 목표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안전성 검증 문제로 일정 변경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이슈가 또다시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됐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시장 반응 봐야겠죠. 시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이번 로보택시 시범 운행이 테슬라의 AI 기술과 또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웨이모와 함께 시장의 초기 주자로 꼽히는 테슬라는 로보틱스 사업의 확대, 또 에너지 부문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통해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이번 소식에 이 웨드부시 증권의 테슬라 아저씨죠. 이 댄 아이브스. 이번이 테슬라가 2조 달러 기업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에 대한 이런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 로보택시에 대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이 영국에서 중국의 전기차 인기가 굉장하다는 소식까지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약간 아쉬운 흐름 보였었던 테슬라고요. 이어서 오랜만에 이 엔비디아에서 좀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GTC 8이 밤사이에 그런 나왔었던 젠슨 황의 기조 연설들 5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들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주목할 만한 키워드, 양자와 또 유럽의 대규모 AI 투자를 단행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주요 내용 크게 가장 첫 번째로 보자면요. 우선 젠슨 황 CEO는 양자 컴퓨팅이 이제 실제 문제 해결에 접근 가능한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몇십 년이 걸릴 것이다, 상용화에는 많은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한 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그는 유럽에 이미 탄탄한 양자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면서 전날 프랑스의 대표적인 양자 기업 파스칼과도 논의를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유럽 주도의 차세대 연산 기술 개발 양자 컴퓨팅 생태계가 본격화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AI 시대의 핵심 개념으로 AI 팩토리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는데요. 이걸 실현할 새로운 시스템 그레이스 블랙을 공개했고요. 또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과 협력해서 18,000개의 GPU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연설에서 양자 컴퓨터 다음으로 또 하이라이트를 그어볼 곳은 바로 유럽의 AI 주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소식입니다. 이 젠슨 황 CEO는 앞으로 2년간 유럽 각지에 20곳 이상의 AI 팩토리를 설립하고요. 또 독일에는 세계 최초로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잘 챙겨보셔야겠죠. 이 첫 번째 팩토리는요, DGX B200 시스템과 또 RTX 프로 서버 총 1만 개 GPU가량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 유럽 전체 AI 컴퓨팅 용량을 10배 확대하겠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또 유럽에 대해서 인재와 기술을 갖추고는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해서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현지 언어 기반의 자체 AI 모델을 각국이 개발할 수 있다고 지원하겠다,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에이전트 AI와 또 로보틱스 분야에서의 휴머노이드, 그렉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했고요. RTX 프로 서버, DGX 스파크, 네모 트론 등 이런 새로운 제품군까지 선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에 관련된 마지막 소식까지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오늘의 머스트 5 여기에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메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히토류 받아도 펜타닐 관세는 무조건이야. 트럼프 훌륭한 CPI, 노 인플레이션, 또 파월, 스머커, 던킨, 브라질 원두 관세 직격탄입니다. 자, 시진핑의 허가가 남았지만 어떻게 될 건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자, 250이라는 저 숫자가 써 있죠. 250주년, 육군 창설 250주년입니다.
자, 이 지금 그 트럼프는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행사, 이벤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날에 중요한 것을 기리는 행사를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당연히 반대도 많죠. 그냥 그 트럼프는 호감도도 상당히 높은데 반대로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이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지금 250주년 창설 기념해서 이 지금 14일이죠. 자신의 생일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기리려고 하는 건지 육군 250주년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인지 두 개를 겹쳐서 그냥 같이 하려고 하는 건지 의중은 모르겠으나 지금 에이브럼스 전차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열병식에 참가하는 무기들이 지금 속속 워싱턴 DC로 트럭에 이어서 날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죠. 뭐 무슨 콘크리트가 다 뭐 아스팔트가 박살난다 뭐 엄청 반대가 있으나 뭐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미국이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많이 보셨죠. 북한이나 러시아 가끔 그 TV에 나오죠. 막 뭐 이상한 그 무슨 걸음걸이인가요 그거? 우리나라 해병대 걸음걸이도 아니고 그 발을 어디까지 올리죠? 그 발레 선수들인가요? 발을 하늘 끝까지 거의 뭐 직각으로 올리면서 그 걷는 모습 있잖아요. 막 수백 명이 그 자세로 그런 걷는 그런 거 하고 싶나 봐요. 물론 미군이니까 그런 스타일로 걷진 않겠죠. 북한 스타일로 무슨 미군이 발레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수백 명의 군인들과 엄청난 최첨단 무기들을 열병식 같이 하면서 퍼레이드 하고 싶나 봐요. 이거 1기 때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1기 때 못 해가지고 2기 때는 더욱더 크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워낙에 뭐 군인을 생각하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죠. 그 트럼프의 어떤 그 후원자를 자처하는 그 수장이 있는 블랙라이플 커피, 그 회사는 커피를 팔아가지고 그 군인들, 아니면 군인들의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그 저기가 돌아가게,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다. 자, 뒤에 빨간색 베레모를 쓴, 저기도 이제 베레모를 쓰나요? 자, 저렇게 지금 군인들이 참 뒤에 쫙 있고요. 트럼프도 비슷한 색상의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A 시위에 대해서 먼저 한마디 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멕시코 국기 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국기 흔들고 우리가 뭐 엘살바도르로 막 다 보냈는데 범죄자들 그 들어온 사람들이 다 감옥에서 왔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각 나라의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밀입국을 하여 그 나라 국기를 흔들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문란하고 하고 있다. 다 쫓아내야 된다. 이제 마약왕들이라는 또 얘기를 하잖아요. 마약에 정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지금 막내 아들 베런이 그 6살인가? 그때부터 너 절대 마약하면 안 돼. 문신도 안 돼. 문신은커녕 타투도 하지 마.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어저께 그 조로건 그 팟캐스트에 이 FBI 국장 출연해서 말한 거 보여드렸죠. 그 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 펜타닐의 원료인 펜타닐의 이 지금 전구체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펜타닐 관세를 매기는 트럼프의 그 마음, 어떤 근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 근거가 없이 중국을 그냥 뭐 이 지금 상호 관세니 뭐니 관세 전쟁으로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자, 이 러트닐 상무장관하고 지금 그리어 대표 나오고 있죠. 자, 이 15시간, 16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고 얼굴이 지금 말이 아니죠. 자, 15시간, 16시간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을 늘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을 늘리는 것이라고 했고요. 무역 성장에 대한 접근 방식과 논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중국이 이쪽으로 나오겠다. 우리는 이제 히토류 원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자동차도 전투기도 히토류 때문에 공장이 멈출 지경이 이르기 때문에 히토류 원료를 뽑아내려고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토리를 뽑아내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너무 느리고 너무 고통스럽게 진행이 됐다. 이 지금 왜냐하면 제네바 협정 가기까지도 어려웠고 제네바 협정하고 나서도 트럼프가 제네바 협정을 중국이 다 뒤엎었다고 하는 바람에 또 어그러질 뻔했죠. 이번엔 영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이 뒤 앞에서 했는데 이번엔 영국에서 또 굉장히 좋은 장소를 제공해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랑 시진핑이 통화를 하여 지금 이 영국에서의 이 두 번째 협정, 요게 지금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각 측에는 펜타닐에 관해 논의할 전문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배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결국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250주년 그 기념 행사 축사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마약에 대해서 두드러기가 있고 그 마약의 원료를 제공하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펜타닐 관세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2차 협정에서 지금 굉장히 그 귀추가 주목됐는데 이건 안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펜타닐 관세는 그대로 부과됐어요.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받고 있으면 중국은 10%의 관세를 받고 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트럼프가 얘기 안 했거든요. 55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 이 언론에서 이제 말을 했죠. 백악관 관계자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기 55에 뭐가 들어있냐면 기본 관세 10% 모두 깔려 있죠. 무인도의 펭귄도 10% 받습니다. 펜타닐 밀매에 관련된 20% 이거 안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가장 선호되는 국가요금의 기존 부과금이 25%. 합해서 10, 20, 25에서 55입니다. 그래서 55를 얻어낸 거죠. 그리고 중국은 10%만 얻어냈어요. 이걸로 보면은 45를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다음에 중국의 발언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 저는 미국 무역에 중국을 개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훌륭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트루스 소셜에 선언을 했습니다. 자, 모릅니다. 시진핑은 또 아무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처럼 시진핑이 계속 시진핑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시진핑은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중국은 통화를 한 적이 없다. 계속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트럼프의 발언만 나왔죠. 과연 시진핑 주석의 지금 최종 허가가 떨어질지 또 이게 마지막에 어그러질지 이건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트럼프 훌륭한 CPI, 노 인플레이션 또 파월 또 나왔습니다, 지금. 자, CPI가 방금 나왔습니다. 좋은 수치입니다. 연준은 한 포인트를 낮춰야 됩니다. 왜 낮춰야 되죠? 지금 부채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부채를 GDP를 끌어올려서 부채 비율을 낮춘다고 하고 있지만 연준에서 금리를 낮춰주면 좋죠.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훨씬 덜 지불할 수 있으니. 근데 안 도와주니까 짜증이 지금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무슨 이 FRB 그 의장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CPI는 또 낮게 나왔어요. 뭐 계속 사람들이 뭐 다음 달에 관세 효과가 늘어날 것이다. 다음 달에 늘어날 것이다. 계속 늘어나는데 안 나와요, 지금. 5월 달까지도 안 나왔어요, 지금. 2.4 나왔는데 2.5가 예상이었습니다.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또 뭐 여론은 또 그러고 있죠. 이미 재고를 확보해서 싼 거를 팔고 있기 때문에 CPI에 반영이 안 된 것이지 이제 두세 달 지나봐라. 저기 반영될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지켜봐야겠죠. 자, 스머커, 던킨, 브라질 원두 관세 직격탄입니다. 자, 스머커라는 회사 우리 잼도 어렸을 때 구피잼 많이 발라 드시지 않았어요? 스프라이트로 포도 땅콩, 딸기 땅콩 있죠. 자, 그리고 던킨하고 폴저스 커피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던킨 도너츠 맛없어진 지 오래죠. 그래서 던킨 커피로 다 바뀌었죠. 우리 보시면은. 던킨 뒤에 없어졌어요. 도너츠. 잘 보세요. 던킨으로 바뀌었죠. 자, 그 스머커가 지금 매출은 마이너스 3%로 2.14 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자, 수익이 안 좋아요. 지금 전년 동기에 245.1 밀리언 이익이었는데 지금 net 로스로 바뀌었습니다. 729 밀리언 로스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전년 동기에는 EPS였는데 2.30 이번에 LPS로 바뀌어버렸죠. 로스로 6.85 아주 수익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조정을 해주니까 2.31로 일단 EPS로 올라오긴 하네요. 일회성 비용이죠. 그런데 그 비용을 제거해준 게 플러스긴 한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3%인 것이죠. 아까 던킨이라든가 폴저스 커피가 속해 있는 US 리테일 커피 쪽은 매출이 플러스 11%로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커피 쪽이 34.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냉동식품은 플랫이었고 그다음에 펫푸드 쪽이 마이너스 13%가 났습니다. 펫푸드도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이죠. 그때 이 일자리에서 수의사 일자리 많이 있는 거 보셨죠? 동물 키우는 사람들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의사 일자리도 많아지고 지금 사료,
요 펫 사료 쪽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스위트 베이크드 스낵 부분이 11.7% 차지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6%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터내셔널 국제 부분은 성장을 했고요. 자, 근데 이제 던킨이 원두 커피를 팔거든요. 던킨 원두 커피. 그러니까 던킨 도너츠 매장에서 파는 커피 말고 던킨 원두 커피, 스타벅스도 지금 그러잖아요. 홈커피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원두 커피를 포장지 해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그 원두를 들여올 때 저번에 그 러트니 상무장관 나가서 세출위원회에서 제가 어떤 여성 의원, 민주당 의원이 바나나 들고 나서 나 바나나 사랑하고 미국인들 바나나 많이 먹는데 이 바나나에 관세 부과하면 나 얼마에 먹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 들으셨죠? 그때 나온 얘기가 우엉뿌리, 바나나, 원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에 초콜릿 원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미국인들이 많이 먹지 않느냐. 그럼 관세 부과시키면은 불리하다. 여기서 지금 드러났어요. 브라질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데서 원두를 수입해 오는데 원두에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아직 던킨 원두에다가 전가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걸 마진을 올리려면은 던킨이 원두 커피 가격을 올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이 저기를 보겠죠.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존이나 월마트처럼 이 던킨이 피해를 보면서 트럼프의 말대로 감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지금 그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시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실적 발표가 EPS에서 LPS로 전환이 되면서 이 박스권 하단부를 완전 붕괴시켰죠.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되다가 급격히 하락해서 장대 음봉을 때려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거의 한 몇 주인가요? 몇 주 이어지던 이 박스권 하단부를 깨고 $100마저 깨버렸네요. 좋지가 않죠. 자, 월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이 저점까지 갔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게 코로나 때, 그렇죠? 코로나 때의 저점을 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죠? 지금이 코로나 위기가 아닌데 여기 갔다는 얘기는 던킨 도너츠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가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이 2020년 코로나 저점을 깨버리는 순간 굉장히 큰 타격이 옵니다. 이 저점은 깨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진핑의 최종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저게 그대로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그냥 원래 선언해버리잖아요. 바로 저렇게. 약간 그런 효과도 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딱 찍어서 선언해버리면은 다른 나라 주석이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나온 걸로 따지면 55대 10으로 일단 수치는 이긴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말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55 vs 10 차이나와 많이 차이나.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또 어떤 시그널을 보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표가 좋았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지표들 상당히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이따가 잠시 보도록 할 텐데요. 워낙에 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전월 대비해서 0.1%의 상승, 4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안보와 관세 또 협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빨간불이 계속 켜지고 있습니다. 오를만 하면 내려가고 오를만 하면 내려가고 이러한 이슈들 때문일 텐데요. 약세권에서 흐름이 맞췄습니다. 그러나 하락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일단 다우는 보합이고요. 나스닥과 S&P 500 0.50%, 0.27%의 약세권 흐름이었습니다.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갛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이 수치 자체가 에너지 섹터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이 에너지 섹터는 이 중동 리스크와 좀 연관이 있고요. 약세 속에서 팔란티어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애플이 지금 이 모멘텀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올해만 해서 17%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AI 소프트웨어 속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올해 70%가량 오르는 모습
어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오늘도 1%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 GTC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한 활용성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 기술적인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 분야 종목들이 대거 오르는 모습, 그 가운데서도 퀀텀 컴퓨팅이 25%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WTI 보겠습니다. 68.15달러, 4.88%의 상승이었는데요. 중동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이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에서 일부 인력이 대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라크 외무부 관료 쪽에서는 이 영내 긴장 가능성과 또 관련된 잠재 안보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CPI 관련해서 이따가 볼 텐데 예상치를 둔화하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국채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4.414%. 미국 재무부 쪽에서는 이 국채를 매각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390억 달러치고요. 이에 따라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되고 있는 그러한 우려 속에서도 이 국채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역시 이 지표의 영향입니다. 하락했고요. 98.62달러, 0.35% 하락이고 한 20분 전쯤에 지금 130.70원에서 원달러 환율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금 같은 경우도 중동 리스크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부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협상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틀간의 이 협상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선제 공급을 승인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유학생 허용 합의에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한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은 히토류 선제 공급을 6개월로 제한을 했고요.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쪽에서는 관세와 관련한 양보는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첨단 기술 판매 제한의 일부 재해제와 더불어서 대중국 관세율을 최대 55% 유지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관세 부분은 사실 미국이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 최소 2달 지속될 전망이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인데요. 항소심 기간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세의 효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 재무장관 측에서 상호 관세는 성실한 협상국에게만 유예를 연장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In good faith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선의의 협상을 지속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감 시일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를 했습니다. 경제 지표 보겠습니다. 5월 CPI 상승률이 2.4%, 전월 대비해서 0.1%의 상승이고 또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관세 여파, 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가기까지는 5월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0.1%의 상승이었고요. 2.8% 4월 수준 유지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수 오늘은 이제 PPI가 발표가 되죠. 거기에다가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자, 6월 둘째 주, 셋째 주 지금 보시면 이제 13일 미국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15일에는 G7 정상회의, 17일에는 FOMC 회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밤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추가적인 오늘 국내 증시 이슈까지 관련주 움직임 저와 함께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움직임 보시죠. 자, 이 밤사이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바로 엔비디아 GTC 파리에서의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이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한마디가 굉장히 저는 임팩트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 한마디로 몇 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건데 지난 1월에 앞으로 20년이 남았다. 이런 입장에서 불과 반년도 안 돼서 선회를 한 겁니다. 자, 이 드림 시큐리티부터 솔리드, SK텔레콤, 코이버 등 양자 암호 통신주들 오늘 흐름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전해졌었던 오라클의 2분기 실적, 이 관련주들 흐름까지 한번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과 그리고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해 줬고요. 또 이어서 전망도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자, 이 덕분에 시간의 거래에서 8%대 강세 보여줬었던 이 오라클, 여기에 유럽에 대한 엔비디아의 대규모 AI 팩토리까지 이 지속적으로 이 호재가 만발한 가운데 클라우드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자, 계속해서 이 오라클 실적 발표 이슈 만나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주들 이 6월 22일부터 잠정적으로 좀 운행을 시작하겠다. 이번에는 그래도 이 머스크가 관련돼서 이런 말을 X에다가 확실하게 좀 남겨줬습니다. 이 물론 안전성 검증 문제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요. 이 대나이브스를 포함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좀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비록 주가 흐름은 밤사이에 차익 실현 매물에 약간은 조금 아쉬웠지만요. 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퓨런티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 관련주에 이어서 테슬라 관련주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요. 이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발전소 규제를 폐지를 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을 또 간밤에 전해왔습니다. 자,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 20% 밤사이에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또 오클로도 약 30%가량 그야말로 폭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발전과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힘을 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중에서도 석탄과 가스 그리고 LNG 관련주들 보다 집중하셔야겠고요. 자, 이어서 혈액암 관련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유럽 혈액학회 EHA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앱클론과 신라젠 같은 직접적인 어떤 수혜주들을 비롯해서 큐로셀과 이뮤논시아 그리고 파로스아이 바이오와 같은 항암제, 특히나 혈액 관련된 항암제들 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증시와 이어서 국내 증시 움직임 수혜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달러에 대해서는 되게 잘 많이 알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미국 미연준의 파월 의장이 FOMC 금리 결정만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국내에서 이제 중계도 하고 분석도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워낙에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전 세계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관심이 많은데 어떤 이유든 사드 이후에 이제 중국과 관계라든가 또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조금 더 그렇게 돼서 중국에 좀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금융 쪽을 봤을 때 중국이 그 실물 경제는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미국이 한 70%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 쪽은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 사이에 이제 위안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든 또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위안화의 길게 봐서는 위안화의 패권, 금융의 중국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어요. 그런 시스템, 국제금융 체제, 위안화 중심 체제, 중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책을 써서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자꾸 책을 거론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 저도 동감인데요. 한 세대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 형성되기 전에는 파운드 패권이었잖아요. 영국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올 때 1, 2차 대전을 통해서 이미 그 과정에서 미국이 글로벌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힘이 훨씬 영국보다 커졌지만 달러 패권은 훨씬 후에 됐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 2차 대전이 종전되기 1년 전에 1944년에 미국 브레튼-우즈, 루엔프쇼인 브레튼-우즈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놓고 1온수당 35달러라는 금과 달러를 엮고 그 다음에 달러는 다른 화폐들하고 이렇게 환율을 정하는 그 당시에 이제 마르크라든가 엔이라든가 파운드 다 마찬가지죠. 그 구조로 달러 패권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을 비교하면 GDP만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미국이 뭐 29조, 30조 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중국은 60, 70% 높아질 때 다시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때 뭐 2025년, 2030년에 중국이 PPP 기준으로 미국을 넘어설 거라고 했는데 요새 그게 다 쏙 들어갔잖아요. 중국이 어려워지고 그런 관점을 봐서도 그렇고요. 또 기축동화라는 게 법과 제도, 인권, 또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글로벌 국제사회의 신뢰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금융거래나 이런 것들이 다 무역거래, 금융거래가 다 달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관행이 벌써 1945년 이후에 쭉 지금 익숙하게 그 사이 위기는 있었지만 진행돼 왔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바뀌겠습니까? 금융관행이라는 게 지급결제 관행도 쉽게 바뀔 수도 없는 거고요.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다만 그러면 위안화한테 전혀 기회가 없을까? 그건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유로화나 뭐 엔화를 얘기도 하는데 유로화나 엔화가 달러에 도전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꼭 그랬냐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13억 인구의 전 세계 2대 경제 강국 G2가 된 중국이 달러 패권에 위안화 패권으로 도전하는 것은 이건 지켜봐야 된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는 중국의 지난 3, 40년 사이에 경제든 중국 전체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이라고 봅니다. 그건 세계화의 덕을 엄청나게 봤고요. 그 후에 그래서 세계 공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 세계가 변화해 왔잖아요. 여러 가지 빅테크,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디지털 혁명이 전 산업, 특히 금융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종이화폐에서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QR로 갔잖아요. 그게 알리페이, 이제 유채페이지 않습니까? 이 QR이 이제 대단히 일반화돼 있죠. 중국에서의 일반적인 지급결제 관행은 QR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중국은 소위 디지털 화폐라는 측면에서 QR로 이미 어느 정도 디지털 간편 결제에서 굳혀져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화폐, 중국 내 화폐를 좀 선점하겠다라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알리페이 내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는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인민은행이 개발, 원장 관리, 모니터링, 사후 관리 이 모든 시스템을 다 관장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나 알리페이나 또는 위챗페이는 사기업이잖아요. 민간이 하는 거죠. 물론 중국 정부의 관장하에 있겠지만 그래서 그건 전혀 다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내세울 때 위챗페이, 알리페이가 워낙 장악하고 있으니까 중국 정부가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것도 이미 지급결제 관행으로 정착돼 있잖아요. 무리하게 이걸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호환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페이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중국이 비자 마스터카드에 맞서서 내는 유니온페이도 쓸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각종 페이, 간편 결제, 이게 뭐 신용카드, 이게 다 한꺼번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인체 연장이라고도 하는 디바이스인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앞으로 그게 어떻게 발전될지 이건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책에서 좀 상세하게
다뤘는데요. 중국의 위안화 전략은 한편으로 보면은 위안화 패권 전략이거든요. 또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도전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오래 걸릴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달러가 걸어온 길이 정확하게 롤러 모델입니다. 달러가 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닉슨 쇼크로 큰 문 달러가 흔들릴 때 페트로 달러를 했잖아요. 사우디하고 안보와 원유 거래를 교환한 거잖아요. 당시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 되면서 달러가 흔들렸잖아요. 그 페트로 달러도 사우디하고 지금 합의했죠. 얼마나 실행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화가 되게 흔들리면 시장에서 이제 미국 빨리 가서 연준하고 통화수합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100원, 200원씩만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원화 가치가 안정되는 거죠. 높아지니까. 미국은 이제 주요 국가하고만 하고 또 우방하고만 하고 제한적으로 하잖아요. 중국은 웬만한 신흥국하고 다 합니다. 많이 지금 밀려가고 있어요. 주로 신흥국이겠죠. 그다음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외환 시장, 외환 거래 대부분의 주도적인 화폐는 달러고 그게 지금 달러 패권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 나라의 특히 금융 허브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런던이다, 프랑크푸르트다 이런 곳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라고 전 세계 200개국 15,000개 웬만한 은행은 다 거기에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 우리은행 모두 다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송금하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CIPS라고 국경과 결제망을 만들어 두고 있잖아요. 그거는 초창기 스위프트하고 또 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CIPS라는 국경과 결제망을 지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스위프트 배제되는 금융 제재를 당했잖아요. 그 후에 지금 그거 만들어 놨잖아요. 기존에 루시아와 중국 간의 거래에 지금 뭐 상당히 반 이상 경우에 따라서 더 높은 비율로 그 망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세계은행과 IMF를 만들었잖아요. 그 비슷한 거를 AIIF도 들어보셨잖아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중국이 만든 세계은행입니다. 그 전 세계 뭐 100여 개국 이상하고 1대1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위안화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브릭스가 지금 그게 이제 되게 커져서 지금은 브릭스 플러스가 됐고 지금 20, 30개 국가가 가입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NDB라고 신개발은행이라고 그게 지금 본점이 상하이에 있습니다. 브릭스의 또 세계은행인 거죠. 그리고 비상대응기금이라고 브릭스의 IMF라는 걸 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확장되면 이게 전부 위안화가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달러 패권을 해왔던 것의 대부분을 중국은 하나씩 그게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고 얼마나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체계는 다 갖춰져 있다. 국제금융체제든 또 위안화 중심으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 네, 시청자 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 6월 12일 이제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얘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톱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경제와 관련된 어떤 기관을 방문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임 이후 첫 어떤 경제 관련 기관, 공기업 방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DJ죠.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방문한 정도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역대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증권거래소를 이제 공식 방문을 한 거고 사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세 차례나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20년 넘게 투자를 해왔던 또 심지어 깡통도 차봤던 투자자였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사실 누구보다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 생리라든가 주식시장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는 컨트리 리스크라든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 등등등 아마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역대 대통령 중에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증권거래소를 방문을 했고 또 증권거래소 방문해서 특히 어디를 방문했냐면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쉽게 생각하면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이제 워치를 하고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조사도 하고 이러는 데인데요. 어제 이 대통령이 이 시장감시위원회를 이렇게 콕 집어서 방문한 그 이유도 본인이 이제 대선 유세 때도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가 조작을 근절하는 게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건전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 이 금융공으로서 방문 자리에서도 뭐 5,000포인트 얘기도 좀 하고요. 기존에 했던 얘기들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 대선 공약에는 넣지 않았던 건데요. 배당소득 분리가 있어야 되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소영 의원이 35%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성향이 35% 이상 한 기업들, 그러니까 배당을 그만큼 많이 한 기업들, 순이익 중에서 해당되는 게 35% 정도 이렇게 되는 기업들. 사실은 3분의 1을 배당을 한다라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이상적이죠. 내가 1년에 100원을 벌면 그중에 35원을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배당 성향 35% 이상 배당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세제 혜택이라든가 뭔가 어떤 메리트를 좀 주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게 이소영 의원의 법안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 이 법안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세수가 줄어드는 게 이를테면 정부 입장에서 뭐 수용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냐 이거를 평가를 해보겠다, 판단을 해보겠다. 그래서 정부가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면 이소영 의원의 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돼서 하도록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배당소득과 관련된 이슈가 이게 사실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다시 좀 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때문에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 물적 분할, 인수합병들 투자할 때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투자할 때는 우량주였는데 나중에는 껍데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러분들 뭐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 결국 이게 손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어떤 쪼개기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주주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 임의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행위들은 이제는 사실상 거의 이번 정부에서는 불가능해지게 됐다. 또 제도도 마련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마저 요 표를 한번 좀 보죠. 이 대통령의 증시 활성화 주요 공약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 상법 개정안 얘기 있고요. 자사주 소가 의무화 얘기 있고 그다음에 자본이나 손익권해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이 사실은 쪼개기 분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먹튀나 시세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 질서 창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에 더해서 업계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선진화되고 건전화될 수 있는데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이데일리에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 세율을 낮춰라라는 거 하나 하고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을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권세율이 지금 올해 0.15%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는 증권거래 수율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 이 농특세가 얹어져 있는데 이게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때 이제 농어촌들을 여기가 세금을 걷어서 농어촌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걷어진 건데 지금이 언제적이냐 3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건 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사실 이 얘기는 꽤 됐습니다. 근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번 세금이 그래서 만들어지면 참 이게 이를테면 감세를 하거나 이 세금 폐지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그다음에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의견은요.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이 단타들이 한 50% 정도 비중이 되는데 이게 결국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율을 굉장히 좀 분리과세도 하고 낮춰주는 이런 혜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는 좀 짧게 가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하여간 상당합니다. 표 한번 보시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현황인데요. D램 점유율이 1년새 4%포인트나 상승을 해서 삼성과 이제 점유율 격차가 한 자릿수 9.4%포인트까지 줄었습니다. 일단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HBM4 샘플을 벌써 만들어서 고객사에 공급을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3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석 달 차이밖에 안 났다. 굉장히 좀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생산 능력 대규모를 확충.
그래서 이제 아이다호주에 짓고 있는 이 메모리팹, 보이시 메모리팹이 내년도 양산을 목표로 좀 준비가 되고 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러운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될 게 미국이 지금 어떤 트럼프 대통령 영향 때문이겠습니다만 이 소위 말하는 팀 아메리카라는 걸 만들어서 뭐 팹리스부터 시작해서 물론 파운드리야 뭐 TSMC로 가긴 합니다만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구조를 이 프로세스를 짜는데 굉장히 지금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팹립스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가 원팀이 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요도 미국에 있고 공급도 미국에서 하겠다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좀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결국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식으로 좀 가는 것과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이제 아직도 여전히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상황과 이게 사실 점점 시간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격차가 늘어날 수밖에 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 정부가 이 반도체와 AI 관련돼서 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키우겠다 얘기를 한 거. 이게 이제 정말 공약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될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지금 남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좌고우면하다가는 진짜 완전히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 좀 이렇게 일단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요. 어제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또 2,900선 3년 5개월 만에 넘었고 코스피가 어제도 1.2%, 코스닥은 1.9%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정말 잘 나가죠. 올 초부터 사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는 뭐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수혜주 역시 증권주 봐야 되겠죠. 표 한번 보시죠. 주요 증권주 연초 이후의 수익률인데요. 미래에셋증권 보십시오. 왼쪽에 142%나 급등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더라도요. 뭐 50, 60%가 일반적입니다. 한국금융지주가 두 번째인데 73%나 올랐고 대신 키움하고 신영이 60%대, 대신도 50%가 넘게, 삼성증권도 50%가 넘게 올랐고요. 조금 뭐 부진하다고 해도 NH투자증권인데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1년 반도 아직 안 지난 상황인데 사실은 NH투자증권만 놓고 봐도 30%면 사실은 올해 뭐 한 해 농사 다 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쓴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과연 멈출 것이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의 또 이 새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주시장 활성화 대책, 제도 개선 대책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환율이 좀 이제 1,360원대 수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도 부담을 좀 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이런 정책들이 단순히 그냥 한번 뭐 이렇게 뭐 테마처럼 형성되고 말 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부의 어떤 굉장히 주요 사업으로 공약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된다고 그러면 시장 당분간 계속 갈 수 있겠다라는 특히 증권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좋고요. 무엇보다 미래에셋증권이 140%가 넘게 올랐는데 PBR이 지금 현재 0.6배가 조금 넘더라고요. 0. 뭐 대략 한 1배, 지금 PBR 코스피가 1배 수준 정도니까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대략 그것만 놓고라도 0.4%포인트 정도까지 퍼가 더 PBR로 올라갈 수 여지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을 하더라도. 그래서 증권주들이 여전히 많이 올랐어도 많이 그 평가상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선택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증권주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오른 데는 부담스럽죠. 좀 덜 오른 데를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밤사이 뉴욕 증시 그래도 가장 큰 건 역시나 이 미중 간의 어느 정도 진척이 확실히 좀 돼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CPI도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본격적이진 않지만서도 나쁘지가 않았었죠. 간단하게 한번 지금까지의 흐름, 간밤 뉴욕 증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뭐 CPI 데이터는 수치상으로는 잘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최근에 데이터 왜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부 사항을 살펴보시면 에너지 쪽에서 마이너스가 좀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따라서 뭐 베센트 장관이라든지 뭐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대한 이런 뭐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뜯어보면은 이게 데이터가 진짜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CPI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조금 강하게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시작하고 나서는 좀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CPI 발표하고 1시간 정도만 딱 좋았고요. 본격적으로 개장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세부 항목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쉘터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CPI 데이터가 높게 형성이 될 때는 에너지 가격과 쉘터가 좀 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거 부분이 떨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끈적끈적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또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WTI가 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떨어뜨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식품 가격도 오르죠. 서비스 쪽도 오르죠. 그러면 데이터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데이터를 좋게 봐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생긴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서 단기적으로 증시 부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재정 정책을 하겠다라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이제 뭐 연준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데이터가 나오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그리고 뭐 데이터들이 좀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막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압박감이 오히려 좀 트럼프 행정부에 좀 급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좀 압박감이 생겼고요. 또 이제 새벽에 히토류 관련돼서 이제 6개월로 제한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거 역시도 뭐 되게 잘 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있는 거고요. 또 무역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베센트 장관의 멘트들을 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서 WTI가 4% 이상 급등을 했는데 결국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급에 대한 문제만 있으면 유가가 안 올라가는데 지금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유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결국에는 수요가 좋아질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WTI가 급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물가 잡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물가가 안 잡히는데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정 정책 함부로 하기가 어렵죠. 돈 풀면 물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증시는 조금 그래서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부 특정 산업은 좋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양자라든지 원전 뭐 각각의 이슈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그런 특정한 산업군들은 되게 좋았고 나머지 조금 M7 쪽에서 뭐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큰 재미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뭐 변압기나 뭐 유틸리티 쪽, 그다음에 팔란티어 같이 좀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압도적인 이슈가 있는 쪽, 그리고 에너지 쪽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에너지 쪽이 중동 쪽에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이게 다음번에도 똑같이 에너지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지 그 부분은 저도 좀 약간 물음표고요. 또 주거비가 좀 영 잡히질 않네요. 이 부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가장 큰 화두죠. 이 밤사이의 미중 간의 프레임워크, 드디어 이 초기 단계가 이제 수립이 됐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게 서면이 아닙니다. 이 구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나 혹은 이게 극단적으로 갔을 땐 파기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앞에서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릴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히토류도 완벽하게 푼 게 아니죠. 그 얘기는 즉슨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물론 공식 입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히토류를 전반적으로 다 풀지 않았다는 거는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자체가 완벽하게 히토류를 풀지가 않으면 관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그 미국의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 오늘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좀 풀릴 건데 향후 산업적인 부분에서 이게 완벽하게 풀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물음표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결과값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든지 또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브리핑대로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었다. 시장에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뭐 엄청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엄청난 뭐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 대비했을 때는 성과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의 좀 희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온도차에 따라서 아마 차익도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히토류 아무래도 좀 미국 쪽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최고급 칩 수출이 국가 안보의 영역이다. 이거는 좀 양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히토류 제대로 풀릴 수가 있을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자, 이어서 이제 원달러 환율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지금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달러 인덱스가 현재 98점 중반이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 1,370원까지 올라왔네요. 아무래도 이건 뭐 달러 인덱스 영향이 있겠지만 위원화가 또 중간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 보였네요. 뭐 그렇죠. 위안화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사실 좀 트리거가 된 건 파운드화입니다. 파운드화가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 선제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 위안화 강세는 원래는 원화 강세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제 위안화가 강해진다라는 거는 아시아 전반적인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달러에 대한 강세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올 거고 뭐 금일 같은 경우에 또 금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달러가 신뢰도를 많이 있고 국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다시 기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달러가 다시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나라한테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이 조금 이탈이 될 수 있어서 트럼프 정부 자체가 좀 트레이딩을 할 때 상대방의 통화 절상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달러에 대한 뭐 상승이 이전처럼 뭐 인덱스가 110 뭐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0대 초반까지는 언제든지 사실 변수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수급 변화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 같은 경우는 조금 예민하게 지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환율 움직임, 당분간은 좀 위안화의 움직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증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어제 이제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2,9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6거래일 연속 상승이 됐는데 뭐 PBR은 지금 이 시각 0.99, 1보다는 아직은 좀 하회하긴 하지만 조만간 1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황인데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상법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건 이제 주식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증시에 이런 강력한 트리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 나오고 약간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늘어나면 약간의 상승 트리거가 일부 지연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좋을 때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0.76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좀 미국 증시가 일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야간 선물은 플러스 0.26%입니다. 그러면은 뭐 약간의 그런 상승은 나오긴 하겠지만 지수 자체가 막 엄청 들썩거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장 마감하기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발언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의 이런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멘트가 조금 이제 확대가 멘트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좀 부양 기대감이 있었고 또 거래소 방문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또 뭐 조금은 신중하긴 하지만 어쨌든 상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생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서 수급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클 텐데
일단은 파생이 쌓여있는 6월달 수급은 한 번에 해소가 될 수 있는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롤오버가 꽤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물량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증시 상방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막판에 사실 그 옵션 프리미엄이 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풋옵션에 좀 대규모 자산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지를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점, 개인들이 이제 ETF라든지 그 인버스 쪽으로 많이 수급이 또 가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 좀 봤을 때는 단기적인 탄력도가 조금은 둔화가 될 수 있는 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사실 지수가 3천 가면 뭐합니까? 내 종목 안 가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수가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일단은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트레이딩은 계속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수가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수가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특정 산업군은 계속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이거 대세 하락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 이제 지수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 좀 좋은 기회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정 산업군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한다. 이게 가장 좀 핵심일 것 같은데 그 특정 산업군이라는 게 가장 먼저 좀 반도체가 될 수가 있겠죠. 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계속해서 코스피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반도체주 훈풍이 미중 간의 협상에 이어서 추가로도 추가 반등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는 살짝 지금은 좀 꺾인 흐름입니다만 SK하이닉스는 24만 원을 막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 뭘까요? 일단은 미국의 반도체 흐름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한 게 이제 전일에 인텔이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인텔이 6.34%가 좀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약간 약보합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 지수 자체가 막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기 때문에 금일 이제 반도체가 좀 랠리를 보여줄지는 좀 물음표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최근에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건 삼성이랑 하이닉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성장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이슈는 사실 되게 좋은 게 많아요. 뭐 특히나 하이닉스가 집중이 되는 거는 HBM 쪽으로의 이슈가 삼성은 부각을 못 받고 있고 하이닉스는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과 시총을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는 뭐 PER 한 5배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 상장되어 있었으면은 주가 따따블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밸류입니다. 되게 좀 밸류 단으로는 너무 싼 건데 뭐 삼성도 그렇게 보면 좀 싸긴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삼성도 지금 이제 주가 추이가 단기적으로는 바닥에서 한 14%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결코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지수 상승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다만 이런 지수단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 올라왔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 최근 20년 이내로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확실히 이제 개별적인 부분이 이슈가 좀 발목을 많이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또 6만 원대에 좀 많은 물량이 잠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소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저는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엔 실적이라든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보일 확률이 높지만 이쪽 산업군은 결국에는 미국의 반도체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무너지게 되면은 뭐 아무리 잘 나가도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들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등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이게 완전히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미국의 동남아 태양광에 대한 제재가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3,500% 캄보디아에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전에도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어제 하나솔루션이 장대 양봉을 뽑아낸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태양광에도 약간은 좀 부담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부담스럽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태양광과 풍력은 사실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의 이슈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 사실 에너지원에선 제가 뭐 제일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는 있지만 원전만으로는 지금 에너지에 대한 그런 공급을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를 포함을 해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이제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원전이 케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에서 원전 쪽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원전이 더 주목받는 것일 뿐 태양광과 풍력도 계속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진짜 상호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태양광 쪽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2017년부터 18년도까지 폴리시클리콘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태양광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때리기를 하는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캄보디아나 동남아 쪽은 결국엔 우회 수출하는 물량을 잡겠다라는 거고, 저거는 이제 로비에 따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로비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외신 기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그냥 중국 때리기에 대한 좀 어떤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태양광 규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남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중국을 때리는 거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정책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좀 중요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네이버 이런 데서 쳐보시면은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관련된 정책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이제 테슬라 이야기 또 오늘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선 뭐 트럼프와 머스크 충돌을 하면서도 다시 화해하는 모드가 또 급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원래는 로보택시 오늘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22일까지 미뤄졌네요. 뭐 추가적으로 미뤄질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는 거겠죠? 네, 이거는 좀 팩트 체크를 좀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테슬라 쪽에서 공식적으로 6월 12일에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외신에서 보도가 이제 내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기사가 나오면서 마치 12일에 진짜 공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멘트가 나왔다라고 인식을 한 것일 뿐, 뭐 사실 10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정이 미뤄졌다 뭐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전거래일에 22일에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되는지는 좀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테슬라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정을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정이 당연히 미뤄질 수 있다라는 건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6월 달 안으로는 로보택시에 대한 공개를 하겠다라고 자신의 이제 X 계정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공식적으로 어쨌든 22일에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신뢰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굽혔죠. 굽혔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화해할 의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트루 소셜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래도 적어도 떨어진 거에 대한 되돌림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정말로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일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전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일정이 22일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좀 갈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에서 미뤄졌다 그러면은 요거는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리스크 대비에 대한 계획은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2일이 상당히 주가에 대한 그런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날짜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